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짓밟히고 있던 저의 기본적인 권리를 다시 쟁취해온 사람입니다. 손윗사람에겐 인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면 상을 치우는 것처럼 그런 당연한 사실을 꼭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만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간 스스로 깨닫겠지 싶었지만 그런 사람은 도무지 혼자서 깨우칠 줄을 모르더군요. 참고 참다가 결국은 제가 직접 나서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원래는 평범한 사무실에 다니던 직장인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아이들을 키우며 요새 말로는 워킹맘으로 한동안 일을 했었죠. 하지만 저희 애들이 중학교에 한창 다니고 있었을 즈음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홀로 4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해오시며 워낙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터우신 분이었는데요. 다만 평소에도 관절이 좋지 않아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하필이면 일하시다가 무릎을 잘못 삐끗해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신 거였어요. 다행히 평소에도 자주 놀러오던 빵집 사장님이 일찍 발견하시고 병원에 데려다 주셨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죠. 어쨌든 그날 병원에서 저희는 시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 중이라는 청정병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고 시어머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다니던 사무실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하여 시어머니의 간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들은 시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아 하는 저를 대단하다고 해주었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친정 엄마처럼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크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관두기 전 고민한 것도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민을 했던 것이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곁에서 밀착 간병을 해드리자 시어머니는 정말 미안해하시면서도 고마워하셨답니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평소에 조금만 더 내 몸을 잘 돌볼 걸 그랬다. 나 때문에 이렇게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굳은 일만 하니 어쩜 좋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얼만데요. 저는 부모 없는 애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손가락질 당해서 절대 이런 집엔 시집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머님처럼 좋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민성이 재성이 키울 때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 이렇게나마 조금 갚는 거예요. 넌 본래가 심성이 바르고 착해서 뭘 해도 잘하고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아이다. 오히려 너처럼 착하고 똘똘한 며느리를 얻은 게 내 복이지. 말년에 이렇게 간호도 해주고 말동무까지 해주다니 말이야. 우리 영애가 널 반만 닮았으면 좋으련만. 아가씨도 심성은 고운 분이세요. 순수하시고요. 네, 그럼요. 시어머니는 저를 아껴주시면서도 늘 시누이를 걱정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편과 8살 차이로 막둥이로 태어난 시누이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오냐오냐 자란 티가 팍팍 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제가 시집을 왔을 때 남편과 저와도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시누이를 보고 어느 정도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일상 속에서도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시누이는 자기 밥그릇 설거지 한 번을 안 했고 세탁기를 돌릴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시누이를 철부지로 보이게 하는 건 바로 시누이의 말과 태도였어요. 세상에 언니, 핸드크림 좀 바르고 사세요. 안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손 보니까 더 늙어 보여요. 어머, 목주름도 관리 좀 하셔야겠다. 저도 당연히 출산하고 나이가 드니까 주름 좀 생기는 건 당연하죠. 제가 그런 거 관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맨날 시간 내서 열심히 관리하는데 저처럼 부지런히 하면 돼요. 아, 맞다. 어제 입은 제 원피스는 세탁소 맡겨주세요. 소매에 묻은 얼룩 좀 지워달라고 하고.
남을 평가하며 무례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건 기본이고 자기 주변 사람은 누구라도 시녀 취급을 하며 불어댔거든요. 신우이는 자기 치장 열심히 하고 사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믿곤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저희 부부와 신우이 부부는 거의 2년 차이로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며 세상이 무너지듯이 엉엉 울더니 애아빠가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러주겠다고 하자 또 신이 나서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니며 공주놀이에 심취하다가 시집을 가버렸죠. 신우이가 시집을 간 뒤로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잔소리를 쉽게 못하던 신우이에게 더더욱 쓴소리를 못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당신 작은 딸을 잘못 키운 걸 두고두고 후회하셨답니다. 시어머니의 근심을 잘 알았기에 왜인지 저도 신우이한테는 한 수 접고 들어가 주게 되더라고요. 신우이와 저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시어머니가 더 마음이 안 좋으실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우이의 장단을 맞춰주고 나면 어김없이 신우이가 제게 고맙다며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어졌고요. 대기업 연구원에게 시집을 간 신우이는 지방으로 내려가 살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것도 아니었기에 철없는 신우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실 때 신우이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은 마음속에 남게 되었네요. 제 간병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끔씩 얼굴만 비춰달라고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신우이는 이런저런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시어머니는 건강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아졌을 때 당신의 마지막을 직감하셨는지 저에게 평생 꾸려왔던 가게를 남긴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 때문에 그간 바깥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느라 많이 답답했지? 이 가게는 네가 받고 처분해도 되고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장사를 해도 된다. 그간 내가 너한테 빚졌던 것들 이걸로 조금이나마 갚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그리고 그 가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뿐이다. 우리 애들은 너만큼 야무진 애가 없으니 뭘. 에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늦었으니 일단 주무세요 어머님.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시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느꼈던 건 주무시는 중에 편안하게 가셨다는 거였죠. 선하게 살아오신 시어머니였기에 아마 하느님이 보살펴 주신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무리 어느 정도 예견된 이별이었다고 해도 저는 장례식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과 신우이도 참 많이 슬퍼했고요. 신우이가 철은 없을지언정 그래도 시어머니 가실 때는 조문객도 열심히 받고 예의는 차리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저희 가족과 신우이 가족은 마지막으로 근처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이런 질문을 해오더군요. 그래서 장례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 보험 처리 얼마나 해준대?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겠어? 이 얘기가 뭐 어때서? 우리 식사 끝나고 바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미리 알고 가면 편하잖아. 엄마가 장례식 비용에 보태라고 남겨주신 돈 있어. 그걸로 우선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계산해 봐야 돼.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드니까 이따 저녁에 알려준다고. 뭐 알았어 그럼. 오빠는 그런 거나 좀 미리미리 계산해 놓지. 그리고 엄마가 너 앞으로 남겨주신 거 있어. 엄마 집이랑 그동안 모아두신 거. 주말에 같이 처리하면 돼. 가게는? 가게 얘기는 왜 안 해? 그건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네? 엄마 가게를 언니한테 줬다고요? 왜요? 이 사람이 엄마 아프기 전부터 가게 일 많이 도와줬잖아. 간병할 때 옆에서 요리도 맨날 했고.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엄마 레시피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거의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어머님 편찮으시기 전에도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요리를 거의 다 했었으니까. 어머, 잘 됐다. 우리 엄마 가게 음식 맛있었는데. 우리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 가면
언니가 엄마 대신 요리 많이 해주세요. 다음 달에 서울로 올라온다고요? 네, 남편이 다시 서울로 발령 났거든요. 엄마 손맛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자주 가야겠어.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며 눈을 반짝이는 신우이를 보고 저는 왜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의 거리감이 살기 딱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문제로 인해 올라오게 되었다는 걸 뭘 어쩌겠어요. 저는 곧 웃으면서 자주 오시라고 대답했고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어요. 가끔 신우이가 와서 음식 좀 집어먹는다고 아까울 것도 없었고요. 오히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신우이의 반찬을 따로 챙겨서 가져다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 동안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꽤 오래 방치되고 있던 가게를 새롭게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가게 구조를 찬찬히 뜯어보니 그 공간은 식당을 차려도 괜찮을 만한 자리더군요. 원래 시어머니가 하시던 반찬 가게를 이어서 하려던 저는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그곳에 백반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배운 반찬과 함께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를 제공하면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몇 주 동안 고민하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단 3가지 메뉴만을 파는 백반집 식당으로 시어머니의 가게를 새롭게 오픈했답니다. 당시 막 정년퇴직을 했던 남편이 가게를 같이 운영하기로 했지만 요리를 못하니 배달이나 잡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오픈한 저희 가게는 예상보다도 더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근처 회사원들만 와서 점심 장사나 잘 되겠거니 했던 것이 아침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저녁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그 사이에는 주변 상가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오더군요. 특히나 집밥처럼 맛있는 반찬을 내어드리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보시기에 흐뭇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저는 가게가 잘 될수록 더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 1, 2개월이 지난 뒤 서울로 이사를 마친 신우이가 저희 가게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묘하게 제 신경을 긁기 시작했죠. 신우이는 처음 왔을 때부터 가게 안을 무슨 부동산 보러 온 사람처럼 매 눈으로 꼼꼼히 살피면서 저한테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이삿짐 정리는 다 끝났어요? 네, 여기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도 같이 주세요. 제가 말을 걸들 말든 메뉴판만 보면서 대충 손짓으로 음식만 시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에 약간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별로 티내진 않고 상을 차려줬어요. 신우이는 제가 반찬을 놓고 물병도 가져다주는 모습을 한마디도 안 하고 깐깐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저는 무슨 TV에 나오는 유명 셰프한테 심사라도 받는 줄 알았네요. 언니, 김치찌개가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면 대체 뭐가 남아요?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고기 그 정도도 안 넣으면 손님들 누가 오겠어요. 라면 사리는 저렇게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퍼가면 어떡하려고요? 여긴 거진 다 식사하러 오는 손님들이라서 라면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기 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손님들한테 퍼주기 좋아요. 수저는 개별 포장 같은 거 안 하세요? 이렇게 수저통에 전부 담아놓으면 개나 소나 다 손대는 거잖아요. 비위생적이게. 다른 식당이랑 별다를 거 없이 세팅하고 운영하는 건데도 신우이는 무리한 특집까지 잡으면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신우이도 가게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한두 번 오고 말 줄 알았던 신우이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가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올 때마다 5만 가지 잔소리를 장착하고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전부 데리고 저희 가게를 찾아오곤 했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 마치 누구를 만날 때마다 저희 가게를 찾는 것만 같더군요. 언니, 지금 친구들 더 올 거거든요. 김치찌개 몇 개 부탁해요. 아이, 술이 다 떨어졌으면 그때그때 냉장고에 채워놔야지. 이 언니 참. 친구들이 더 온다고요?
자리가 없는데? 저녁 7시 이때쯤엔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친구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저번에 밖에도 상 차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니, 이 날씨에 밖에서 노상도 하고 그래야 손님들 더 많이 오지. 저희 가게는 술집이 아니고 밥집이라니까요. 언성 좀 너무 높이지 마세요. 아, 사장님, 저희 라면 사리 좀 추가해 주세요. 손님, 라면 사리는 셀프예요. 식사비를 턱없이 적게 내는 건 기본이고 얼토당토하는 무리한 요구에 심지어 원래 있던 손님에게도 막대하는 둥 신우이는 말 그대로 진상 그 자체였죠. 특히 본인이 이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가끔씩 자기가 사장인 듯 굴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줄 정도의 언행을 할 때면 저는 그 뒤에서 신우이의 언행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어요. 라면 사리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여기 사이다도 같이 드세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관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식사할 때마다 오는 곳인데 요즘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이는 기어코 자기 돈으로 야외 테이블을 사서 가게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게 본인 정용 VIP 의자라도 되는 양 올 때마다 보란듯이 펴놓고는 상을 차렸죠. 신우이와 왔다 가면 술병에 나뒹굴고 온 바닷가 테이블에 된장찌개며 김치찌개를 쏟아놓는 등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 한두 번이야 술 먹고 기분이 좋았나 보다 넘어가는 거지. 거진 반년을 그렇게 깽판을 치니 저희 인내심도 한계까지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결국 저는 남편을 식탁으로 불러 앉힐 수밖에 없었죠. 무슨 얘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아가씨 얘기 말고 내가 화낼 게 뭐가 있느냐고. 당신이 아가씨 불러서 얘기 좀 해봐.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도 오며 가며 아가씨 하는 거 다 보고 있잖아. 어쩜 한마디를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어? 그래도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게 어디야? 뭐? 지금 아가씨랑 그 친구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지도 모르잖아. 걔도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친구 많이 데려오는 거겠지. 친구들 많이 데려오면 뭐. 그 손님들 중에서 자기 목 내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떼거지러 와서 그 진상을 피우고 가는데 돈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손님을 많이 데려올수록 가게 손해야 손해. 알았어. 내가 한마디 할게. 잘 좀 말해봐. 아가씨가 자꾸 가게에 와서 이렇게 진상 피우면 있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 안 그래도 자주 오시던 분들이 한마디씩 한다고. 알았어. 남편은 손을 휘휘 저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저는 결정적일 땐 물러터진 남편을 알기에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단호하게 똑바로 말하라고 남편을 다그칠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남편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동생한테 잘 얘기를 하고 왔으니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걱정한 포인트를 잘 알아들었는지 제가 불안해하는 내용을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었네요. 기분 탓인가? 정말로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이나 가게는 평화롭고 조용한 듯 했죠. 하지만 단 4일 만에 신우이는 다시 가게에 나타났어요. 물론 전처럼 자기 손님을 떼거지로 몰고 와서 진상을 피우는 짓은 하지 않았죠. 대신 절 보는 눈이 대단히 안 익고 왔어요. 신우이는 절 시키지도 않고 알아서 술병을 가지고 가더니 전보다 더 깐깐한 눈으로 가게를 샅샅이 훑어보며 선심을 쓰는 듯한 말투로 이런 말을 해댔어요. 언니, 오늘은 장사 끝나고 바닥 좀 깨끗하게 닦아놔요. 지난번부터 느낀 건데 여긴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도 여기가 우리 엄마 가게였는데 저도 가게가 망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언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 곱게 들어주세요. 누구 때문에 장사를 접을 뻔했는데 그딴 소리를 하니 속에서 천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처럼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거나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진상을 피우진 않으니 참고 넘어가 주었는데요. 아무리 곱게 그냥 넘어가 주려고 해도 신우이는 계속해서 가게에서 식사를 때우며 제 속을 박박 긁는 겁니다. 사람들 불러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그것만 안 하는 대신 제 속을 뒤집겠다고 아주 작정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언니, 이거 반찬 만든 지 오래된 거죠? 오늘 아침에 다 만들어 둔 거예요. 그날 만들어 두면 반찬은 다 나가서 남겨둘 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오늘 만든 것 같지가 않은데. 아, 엄마가 물려준 가게인데 영 그때 손맛을 못 따라가시네. 매번 말끝마다 자기 엄마가 물려준 자기네 집 가게였던 이런 레파토리를 붙이면서 자기가 이 가게 진짜 주인이라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우이는 자꾸만 다른 손님들이 들으면 크게 오해할 만한, 식당 운영하는 입장에서 들으면 가슴이 철렁할 만한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겁니다. 일부러 주변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요. 방금 의자 아래로 뭐가 지나간 것 같았는데? 언니, 여기 식당에 벌레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업체 쓰면서 방역 철저히 하고 있어요. 무슨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밑으로 지나간 것 같았다니까요. 어떤 벌레가요? 아가씨가 확실하게 봤어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가씨, 방금 한 말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뭐 그럼 아닌가 보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우리 집 가게였던 곳이 깨끗하길 바라니까 하는 소리지. 참나. 깜짝 놀란 제가 단호하게 본인 말에 책임질 수 있겠냐고 되물으니 신우이는 그제야 목소리를 줄이고 툴툴대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더군요. 하지만 신우이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해대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든 저는 그날 가게 마감을 마치자마자 녹음까지 되는 CCTV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가게 안에 설치해 놓았죠. 신우이가 지정석처럼 앉는 자리가 중점적으로 보이도록 애초부터 CCTV를 한 대 더 구매해 설치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CCTV를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또 가게를 찾아왔을 때였어요. 일부러 또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와서는 오자마자 밥도 먹기 전에 술부터 거나하게 마시더니 갑자기 작정한 듯 모함을 하려고 하더군요. 언니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감자볶음에서 머리카락 나온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찌개를 나르는데 난데없이 신우이가 날카로운 쇳소리로 소리를 지는 것이 그 시작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황급히 신우이 테이블로 가서 머리카락을 확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제 머리카락이라고 하기엔 신우이가 들고 있는 머리카락은 너무 길고 게다가 갈색으로 곱게 염색까지 되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염색을 안 한 쇼컷머리였는데 말이에요. 저희 가족 중 머리 길이가 어깨를 넘어갈 정도로 길고 갈색으로 염색한 사람은 딱 한 명, 신우이 뿐이었죠. 저는 신우이가 치켜들고 있는 머리카락을 확인하자마자 주변 손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가게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염색한 사람도 없고 머리가 이렇게 긴 사람도 없어요. 누구 머리카락이든 이런 게 반찬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음식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테이블 위에 음식 세팅해준 지 20분 지나서 저희 머리색도 아닌 머리카락이 발견된 게 100% 저희 가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지금 이 머리카락은 길이도 색깔도 아가씨 머리색이랑 일치하는데요. 제 머리색 아니거든요? 이봐요 언니.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가 드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박박 우기기만 하세요? 제가 저희 엄마 가게 관리 제대로 못한 거 가지고 뭐라도 하기라도 해요?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꾸 허위 사실 얘기하면서 영업방해 하실 거면 이만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패끼치지 말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저희도 손님을 가려서 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히 의도적으로 저희 가게를 비방하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다른 손님들께 피해를 끼쳤다면 더더욱이요. 미쳤어요? 손님을 가려받아? 참나. 언니, 전 여기 가게 주인 딸이에요. 원래 주인 딸이라고요.
남의 엄마가 물려준 가게로 먹고 살면서 주제 파기 안 되세요? 신우이가 언성을 높이자 가게 안 손님들이 전부 신우이 쪽을 쳐다봤어요.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남편한테 신우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텐데 하필 그때 아들 자취방 관련한 일이 있어 부동산에 가 있었기에 저 혼자 신우이를 상대해야만 했죠. 저는 신우이의 아나무인한 태도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다른 손님들이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화를 눌러 참고 말했죠. 좀 전에 말한 대로 목소리 낮추고 다른 손님들한테 패기치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이따 나가서 저랑 따로 얘기해요. 제가 왜요? 제가 왜 언니 말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 가게 전체가 다 우리 집 재산인데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요. 그때 볼일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라 헐레벌떡 신우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타이밍이 좋았던 게 조금만 늦었으면 저도 이성을 잃고 선 넘는 말들을 쏟아낼 뻔했네요. 남편은 신우이를 그 자리에서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고 저도 신우이의 가방과 외투를 챙겨서 가게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신우이는 취해서 똑바로 서지도 못한 채 남편에게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신우이를 억지로 똑바로 세운 다음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술을 허구한 날 처먹어? 그것도 우리 가게에 와서.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지? 우리 가게에서 진상짓 좀 그만하라고. 어? 근데 고세를 못 참고 또 와서 이 난리를 부리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 가게에 오지도 못해? 어이가 없네. 원래 이거 다 내 거였어야 하는 재산이잖아.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못할 게 뭐야? 뭐? 이게 취했다고 아무 말이면 안 뺐네? 야, 너 이딴 식으로 굴 거면 앞으로 가게 오지 마. 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남편도 신우이한테 학을 떼며 화를 냈고 저는 억지로 신우이 외투를 입히고 가방을 둘러매주며 말을 거들었어요. 여기가 왜 아가씨 가게예요? 여긴 어머님이 엄연히 저한테 물려주신 제 가게라고요. 억지 좀 그만 부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럼 정말로 엄마가 날 냅두고 언니한테 공짜로 그 가게를 물려줬겠어요? 당연히 언니를 일꾼으로 삼은 거죠.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되세요? 내가 이 가게 진짜 주인이라고. 깍듯이 모셔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신우이의 선을 넘는 발언의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칼을 빼들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술 취한 신우이한테 칼춤을 쳐봐야 의미가 없겠다 싶은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알아서 신우이를 수습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낑낑거리며 신우이를 끌고 택시를 잡으러 갔고 저는 가게로 들어가 남은 장사를 마쳤죠. 가게를 마감한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게에 남아 그동안 찍혔던 CCTV 영상을 전부 모았어요. 신우이가 자기 머리카락을 일부러 집어넣고 화면상 아무런 기척도 느끼지 않다가 갑자기 절 보고 벌레 있는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는 것까지 전부 수집했죠.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예전 CCTV에 신우이가 지인들을 데려와 술판을 벌이고 계산 한 번을 안 하고 가는 것도 전부 다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신우이가 먹기만 하고 계산하지 않은 모든 장부 내역까지 정리했죠. 새벽까지 자료 정리를 마친 뒤 변호사 사무실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신 여기 있었어? 한참 찾았네. 집에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는 줄 알았건만. 잘 왔어. 여기 앉아. 영애 그거 내가 크게 한 소리 했어. 내가 내일 개술에서 깨면 또 뭐라고 할 거야.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영애가 여기 발 못 딛게. 웃기지 마. 당신 못하는 거 알아. 앉아. 화 많이 났어? 내가 이때까지 참아준 건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지. 이 판을 뒤집을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뒤집고도 남았어. 그래도 내가 직접 나서면 가족끼리 관계가 최악으로 안 좋아질까봐 참은 거야. 당신이 제대로 중재해주길 바랐는데 그것도 못하고 번번이 실패만 하니 이젠 나도 한계야. 왜 그래 무섭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저는 대답 대신 모아두었던 신우이의 만행에 대한 증거를 남편에게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그걸 살펴보더니 할 말을 잃었죠. 신우이가 대부분의 진상짓을 남편이 밖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남편도 그 정도였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당장 가게 앞에 걸어놓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이제부터는 무조건 법대로 할 거야. 당신 노선 똑바로 정해. 지금부터는 여태 그랬던 것처럼 애매하게 굴 거면 끼어들지도 마. 그래도 법대로 한다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혼자 가게 운영해. 혼자 요리하고 밥하고 재료 준비하고 어디 해봐봐. 내가 기꺼이 넘겨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도 제가 없으면 가게가 운영되지 않는단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가씨도 이제 40대야. 애엄마라고. 언제까지 싸고 둘래? 당신이 막내라고 우냐우냐 봐주는 건 그렇다 쳐도 더 이상 내 가게에 일방적으로 피해 끼치는 거 나 못 봐줘. 나 막지 마. 그래 알았어. 막지 않을게. 나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당신이 피해보고 있는 줄은 몰랐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그동안 우유부단하게 굴어서 미안해.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며 알겠다고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죠. 남편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전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네요. 저는 그날 아예 한숨도 자지 않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도 받고 가게 오픈 준비를 마치자마자 문 앞에 CCTV 사진과 함께 외상 장부를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엔 매장 안 영업 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문제행동 시 경찰 부르겠음 이라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았죠.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밀린 외상비 전부 갚지 않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도 함께 붙여놓았어요. 그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살짝 한가해졌을 때 신우이가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얼굴은 팅팅 부은 채로 가게 앞에 자기 사진을 왜 걸어놓았냐고 짜증을 내면서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죠. 보면 몰라요? 진상 손님으로부터 제 가게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지금 나더러 진상 손님이라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아가씨만 진상 손님이세요. 왜 오셨어요? 외상비 갚으러 왔어요? 해장하러 왔지 그럼. 뭐요? 외상비? 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죠. 그동안 밀린 외상비 이번 달 안으로 갚으라고 써붙인 거 못 봤어요? 내가 왜 돈을 내야 돼요? 그동안 제가 먹은 거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외상비 안 내실 거면 나가요. 진산 손님한테는 밥 안 팝니다. 지금 우리 엄마 가게에서 나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외상값 갚을 거 아니면 나가세요. 안 그럼 영업방해죄로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가 차고 넘쳐서 경찰 오면 바로 잡혀 들어가시겠네. 신우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무시하고 계속 하던 일만 했죠. 잠시 뒤 씩씩거리던 신우이는 문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갔던 신우이는 정확히 3일 만에 다시 저희 가게로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제가 보낸 소장을 든 채로요. 언니,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다 뭐냐고요? 뭐긴요, 몇 번을 말해요. 이거 다 아가씨가 먹은 밥값이에요. 이달 안에 갚으세요. 뭐라고요? 이 돈을 제가 어떻게 다? 오늘이 27일인데 이달까지라뇨. 그럼 법대로 하는 거고요. 여지껏 아가씨랑 아가씨 친구들이 돈도 안 내고 먹은 밥값이랑 아가씨가 식당 안에서 영업 방해했던 증거들 다 가지고 피해 보상도 받아야겠네요. 여기 우리 엄마 가게인 거 잊었어요? 네, 그래요. 법원에서도 어디 그렇게 말해보세요. 신우이는 또 한 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그저 돌부처처럼 제가 할 일만 묵묵히 했죠. 외상비가 1,000만원 단위였으니 3일 만에 어디서 구해오기가 난감하긴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신우이를 보며 그러게 남의 가게에서 마음대로 술을 괴짝으로 마시기 전에 정신을 차리지 그랬어요. 하고 한마디를 툭 던지자 신우이는 절 죽일 듯이 노려보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통쾌하긴 했네요. 근 1년 동안 갑갑했던 마음이 뻥 뚫린 듯이요. 다음날 저녁 신우이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제 남편을 현관으로 불러내 있는 힘껏 징징대기 시작하더군요. 눈물까지 쥐어 짜내면서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모습으로
신우이의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술을 괴짝으로 처먹으래. 네가 나이가 몇 갠데 술 처먹고 진상짓만 하고 다니냐? 내가 커버해주려고 해도 떡하니 증거가 넘쳐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줘? 내가 신이냐? 오빠 와이프잖아. 언니가 나 못 괴롭히게 오빠가 말리라고. 내 와이프니까 내가 더 할 말이 없지. 내 와이프를 내가 어떻게 이겨? 그리고 네가 요만큼이라도 핑계거리가 있어야 말이라도 해보지. 네가 여태까지 요만큼의 여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상짓을 해왔잖냐. 고로 난 아무것도 못해줘. 가라. 남편은 신우이를 그대로 문 밖으로 밀쳐낸 뒤 깔끔하게 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어요. 신우이가 문 밖에서 짜증을 부리든 말든 저희 부부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태연하게 잘 준비만 했네요. 그러자 다음날 아침 가게를 오픈하기도 전에 신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돈 들고 왔어요? 제가 신우이 쪽은 쳐다도 안 보고 물어보자 신우이는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물어뜯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순간 저도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정도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줄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은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요. 뭐 하는 거예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밀린 외상비나 가져오시라고요. 알았어요. 언니가 이겼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니까 그 외상비 타령 좀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갚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죠? 진짜 갚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소장까지 적었겠어요? 그거 변호사 사무실 가서 적는 것도 다 비용 들어요, 아가씨. 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져온 거 아니면 이만 나가세요. 사과할 기회는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드렸고 그거 전부 본인이 걷어찼던 건 아가씨예요. 이제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요?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다는 말로 그 빚이 다 없어져요? 무슨 논리가 그래요? 저 진짜 돈 없어요. 언니가 소장 보낸 거 남편이 다 봐버렸다고요. 가뜩이나 남편이 카드도 다 막아버려서 돈 없는데 여기서 밥도 못 먹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그걸 왜 제가 봐줘야 하는데요? 일을 하세요, 일을. 일해서 돈 벌어서 밥도 드시고 외상비도 갚으세요. 제가 이 나이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어디 가서 일을 구해요. 신우는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 자존심에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소리를 하기 죽도록 싫었을 텐데 정말 어쩔 수 없는지 줄줄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더군요. 신우이는 지방에서 살 때부터 자기 친구들이랑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술값만 200~300만 원을 쓸 정도로 놀기만 했다고 해요. 그게 싫었던 신우이의 남편이 신우이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면 행동이 바뀔까 하고 서울로 직장을 옮긴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도 신우이의 술버릇이 고쳐지지 않자 카드를 다 막아버리고 용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은 없지만 술자리를 끊을 수 없었던 신우이는 제 가게에 맨날 찾아와서 공짜 밥과 술을 얻어먹은 거였고요. 제가 보낸 소장을 본 신우이의 남편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야만 했던 신우이가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이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면서 싹싹 비는 것이었던 거고요. 신우이 이야기를 들으니 신우이의 인성과 상관없이 그냥 처지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저야 어려서부터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니 그게 몸에 익혀진 거지 신우이는 평생 오냐오냐 이쁨만 받고 자라서 스스로를 책임지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신우이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가게에서 일하세요. 매일 저랑 똑같이 일하고 아가씨 월급 중 일부는 제가 알코올 의존센터 치료비로 먼저 결제해버릴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꾸준히 상담도 받으세요. 상담비를 제외한 금액도 반은 외상비를 갖고 반만 드릴 거예요. 이 조건으로 일하시겠어요? 여기서요? 나 요리 못하는데. 그럼 이혼 당하시든가요. 외상비도 알아서 갚으시고. 알았어요 그럼. 신우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날 바로 신우이에게 머리는 까맣게 염색해오고
화려한 손톱도 전부 말끔하게 지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신우이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제 결정을 들은 저희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자기가 일을 똑부러지게 가르치겠다며 나섰어요.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말이야. 내가 영애고고 이제 배달도 시켜먹고 재료 손질도 전부 시켜야겠어.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도 재료 손질 잘 못하면서 누굴 가르쳐? 오버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 당신이 영애 사람 만들어주니까 고마워서 그렇지. 너스레를 떨던 남편은 의외로 정말 신우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어요. 신우이가 요리는 물론이고 서빙도 제대로 못하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며 조금이라도 나태해지지 않게 했죠. 신우이의 남편도 신우이가 저희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니 반색을 하며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한테 선물까지 들고 오더니 신우이 몰래 외상비를 다 갚아도 계속 일하게 붙잡고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가족들이 전부 제 편을 들어주니 저도 수월하게 신우이를 데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신우이는 처음에는 찌개가 뜨겁다고 울상, 재료 손질하다 손톱 밑이 물들었다고 울상, 아주 매일같이 징징대더니 약 4개월이 지난 요즘은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좀처럼 친절하게 응대도 못하던 사람이 조금씩 손님들이랑 웃으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알코올 의존증 치료도 꾸준히 받으면서 지금은 술을 안 먹은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답니다. 이제는 안색도 좋아지고 같이 가게 오픈 준비를 할 때면 두런두런 담소도 나눌 만큼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중간 과정이 힘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이렇게 서로 잘 지내게 되어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기에도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들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